이제 배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배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요새 그래도 가장 핫한 쪽이 이쪽인 것 같아요. 가장 핫한 쪽이 배터리. 아무래도 뭐 성장이 가장 잘 나오고 있는 섹터니까. 네. 근데 저는 요새 자꾸 의심이 듭니다. 어떤 의심이 들어요.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차를 사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비싸. 전기차가 너무 비싸요. 비싸도 너무 비싸. 그래서 야, 이게 만약에 내가 주머니가 조금 비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하면 내연기관차만큼 많이 팔릴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이런 궁금증을 이분께서 다 해소를 해주시겠죠? KB증권의 백영찬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시작부터 예. 말도 안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비싸죠. 네, 너무 비싸요. 지금 보통 이제 준중형급을 보면 6천만 원대잖아요. 근데 보조금을 하면 네. 아이오닉 6 지금 나오는 6인가요? 5. 5인가요? 네. 그게 지금 한 12개월 기다릴 거예요. 네네.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사륜이 있고 네. 후륜이 있어요. 후륜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런 말을 해야 될지는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현대차 관계자분들. 그러니까 사륜은 12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게 저희 뭐 지역마다 보조금이 다르니까요. 제가 신청했을 당시에는 3,970만 원에 받을 수 있었어요. 아, 보조금을 받고 네, 이제 제가 4천만 원 정도. 순수하게 자기 돈은 3,970만 원. 취등록세는 별도 있겠죠. 아마 취등록세는 면제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3,970. 보조금 받아 다시 팔면 5천만 원이 넘는다는. 아니 근데 물론 이제 그런 팁이 절대적으로 꿀팁이? 비교할 수 있는 내연기관차 그랜저가 3,700만 원 정도 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비싼 건 맞지만 네. 전기차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기적인 베네핏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전기차 살까요? 저는 세컨카는 무조건 전기차야 된다고 보고요. 퍼스트카를 고민할 거냐 말 거냐 문제인 거죠, 사실은. 지금 저는 퍼스트카를. 퍼스트카가 약간 탱크급이어서 연비가 7km. 그럴수록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 거죠,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잘 안 팔려요, 사실은. 왜? 좀 이따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사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글로벌하게. 글로벌하게 보면 사실은 저희 나라는 전기차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말한 네. 대기 수요가 되게 1년 이상 걸린다는 거 봐서는 반도체 공급 문제도 있고요. 음. 근데 글로벌하게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제가 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기 네. 왼쪽에 있는 게 독일 전기차인데 사실은 독일 전기차의 막대 그래프의 추이를 보셔도 딱 느낌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맹주인 독일마저도 올해 들어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뭔가 둔화되는 왜 꺾였죠? 경기 둔화도 있고요. 네. 경기 둔화도 이거 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지면 내가 6천만 이유가 원짜리... 그거 하나밖에 있는 건 아니니까. 아, 그래요? 예, 틀려 들어보고.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경기 둔화도 있지만 이 3, 4월 달에는 구매 수요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네. 유럽 폭스바겐의 전기차의 물동량 자체가 줄었어요. 아예 생산량이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4월, 5월 통계가 나와 보겠지만 그거는 조금 부족할 거. 중국도 봉쇄가 들어가면서 중국 상하이의 그렇죠. 자동차 판매량이 제로였어요. 아예 0이었더라고요. 그건 좀 믿을 수는 없지만 여하튼 전기차는 그랬을 거야. 전기차는 더더욱 그랬을 거고요. 상해나 북경은 전기차가 번호판을 봤을 땐 전기차가 대부분이 전기차가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일단 상해 봉쇄,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가 안 팔렸고, 네, 약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판매량은 조금 줄었다. 유럽은 그렇게 유럽은 그렇게. 그러면 전쟁 끝나고 봉쇄 풀리면 다시 또 급등한다라고 보십니까? 이거 왜냐하면 이게 뭐 테슬라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급등까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늘어나겠죠. 늘어날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식과 지혜의 중간? 굳이 겸하게 뭐라고 얘기하기 힘든데 네. 저희들이 제가 많이 애널리스트로서 많이 듣는 질문은 언제 배터리 주식을 사야 되는가, 그리고 배터리 주식이 계속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도 뭐 100% 어떻게 개런티할 수는 없는 부분도 많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찾아온 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네네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차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화면은 좀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니시에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새로 신규 리포트를 발간했고요.
사실은 배터리 회사들이 은근히 자기 원가 구조를 잘 공개를 안 해요. 왜냐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 배터리 기업의 약 70%가 원재료비입니다. 작년 21년 기준입니다. 21년 기준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연구개발 이런 게 수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사실은 배터리가 핫하다고 했지만 주가로 보면 좀 차별화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의 원재료를 만드는 양극재나 음극재 기업들,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세죠. 나름대로 올해 들어 YTD로. 근데 배터리 셀 기업들은 많이 지금 고생하고 있죠. 뭐 엔솔도 약간 연초 상장 이후로 조금 많이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그런 이유들의 하나는 뭐냐면 원재료 비용이 많이 올라서 수익성이 안 좋을 거라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수익성이 안 좋은 이유는 원재료비의 상승도 맞지만 규모의 경제나 초기 가동률의 문제가 더 커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원재료 리튬 가격이나 니켈 가격이 폭등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성이 매우 안 좋을 것이다 하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를 독자분들께서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면 왼쪽에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보통 배터리의 어떤 사제 소재라는 게 있어요. 머리가 좀 아프실 수도 있지만 좀 공부 차원에서 보시면 양극재라든가 뭐 음극재라든가 이런 사제 소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배터리 셀에서 가장 큰 비중이 양극재죠, 당연히. 양극재인데 그 양극재를 100으로 한 게 오른쪽 그래프예요. 그 양극재를 100으로 봤을 때 그걸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비가 뭐가 있느냐 하면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럼 이제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죠. 니켈 가격이 뭐 50%가 올랐고 리튬 가격은 2배 올랐다면서요. 그러면 배터리 기업들의 원가는 엄청 올라서 당연히 적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대충 직감적으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그냥 니켈과 리튬 가격이 2배가 되면 매출 원가는 4%포인트 올라가는 걸로 나와요. 수학적으로 잘 계산해 보시면. 그러니까 전체 매출 원가에서 70%가 재료비고 그 70%의 100으로 봤을 때 양극재가 50%고요. 네. 그 50%에서 리튬 가격이 35%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결론적으로는 이 양극재를 만드는 양극재의 100으로 봤을 때 원가의 70%가 안 되는 게 또 원재료비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부분은 첫 번째는 2배가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바로 적자다?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 3대 소재인 리튬이나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들에게 가격을 전가하고 있어요. 이건 포뮬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꾸로 이제 이 가격이 빠지면 판가는 뒤에 이어서 이제 빠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갖고 있는 원재료 비용 때문에 배터리가 되게 안 좋다. 셀업체들 이건 아니 셀업체들이 치명적이다 볼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수요 방면을 보시면 승산이 있을 거다. 결국은 수요가 언제 정상화되고 우리가 늘어나는 공장들이 정말 가동률이 언제 좋아질 거냐. 왜냐하면 올해 내년에 공장들 많이 증설하잖아요. 우리나라 네. 배터리 업체들. 그걸 보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원재료는 더 이상 주가를 내릴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원초적인 질문은 지금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제 가격 전가에서 소재 업체들은 좋았고 반대로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반영시켜서 떨어질 만큼 셀 업체들이 떨어졌다. 네. 그리고 이제 증설한 공장들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 다시 뭐 올라갈 것이다. 셀 업체들도 예. 그런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많이 오른 셀 업체들을 팔아서 소재 업체들을 팔아서 네. 셀 업체들을 사는 게 현명한 것인가? 예. 맞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방향은 맞는데 시점은 네. 솔직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 2분기, 3분기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중국 공장, 유럽 공장들이 오픈합니다.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금 분위기로 그 오픈한 공장들 가동률이 얼마나 바로 올라갈 것이냐의 부분이거든요. 지금 중국의 봉쇄와 해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해도 러시아의 제재나 시끌시끌하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올해 2분기, 3분기까지 신규 공장들이 하면 바로 감상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바로 가동률을 올려줘야만 비용이 절감되는데 네. 인력과 자재가 투입됐는데 가동이 50%, 60%밖에 안 나오면 이 한 개 분기, 두 개 분기 실적이 오히려 조심스럽지만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신규 공장에 나갔을 때는 오히려 주가 모멘텀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닌 건 아쉬운데 거꾸로 보면 저는 내년 상반기에 배터리 셀업체의 실적이 매우 좋을 거라고 봐요. 좀 아주 먼 미래인데 아주 상식적으로 보시면 지금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잠깐 뭐 이미 얘기 드렸지만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니켈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한 15%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급 빼고 다 오른 것 같지만 빠진 놈도 있습니다. 물론 니켈 가격이 올라갔다가 빠져서 뭐 얼마나 빠졌냐 얘기하겠지만 저는 지금 빅스텝을 밟고 있는 것 자체는 원자재한테는 결국은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좀 우리가 지금부터 해서 1년을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진짜로.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1년 동안 기다렸거나 1년 반을 기다릴 수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뭐 시점까지는 요기하긴 뭐하지만 2분기, 3분기까지는 인내하셔야 될 거라고 한 게 그 점이고 아까 말했던 빅스텝으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이 빠지면 후행적으로 낮은 원재료가 양극재 가격이 빠지겠죠. 그러면 ASP도 빠지겠지만 ASP는 3개월에서 6개월 후행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올해 4분기, 내년 1, 2분기 시점가 되게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다행히 그때 어느 정도 봉쇄도 풀리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느 정도가 좀 마무리되면서 좀 수습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률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숫자로 확인하는 건 내년 2월 이후겠죠. 문제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죠. 빅스텝으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좀 안 좋아져서 많은 가격들이 빠진다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도 빠지지만 네. 이제 차에 대한 수요도 빠지겠죠. 자동차 자체가 지금 절대 수요는 지금 자체가 아까 말한 상해가 제로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표상으로는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월 얼마나 증가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뭔가 어분어분하다고 봐요. 소비 행태 자체도. 뭐 딜리버리가 안 되니까 자동차를 받을 수가 없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이 해결되는 문제는 제가 뭐 풀 문제는 아니지만 네. 합리적으로 본다면 지금보다 합리적으로 본다면 저는 배터리 업체들이 내년 4분기가 실적이 되게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에 오히려 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어떤 분할 매수를 이제 여름 이후에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들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동차가 안 나오니까 여기도 예약 걸어놓고 여기도 걸어놓고 여기도 걸어놓고 여기도 걸어놓는다. 예. 사실 그거 돈 안 들거든요. 예. 100만 원 걸어놓으면 취소하면 100만 원 돌려받으니까. 예. 그런 수요들이 감소하거나 왜냐면 이제 전기차도 사실 지금 한 2년 동안 굉장히 좀 잘 팔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한 뭐 자동차도 뭐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둔화된다거나 할 만한 위험성 같은 거는 뭐 배터리 측면에서도 어차피 이제 자동차의 수요는 또 봐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자동차 수요는 지금 계속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지금 거죠? 네.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중국은 원래 전기차로 가고 있으니까 알아서 잘 판매하실 것 같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런데 유럽은 폭스바겐과 지금 갖고 있는 BMW의 라인업들은 전기차니까 어느 정도 성장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성장을 못한 게 미국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자동차의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이 지난 4, 5년간 전기차의 MS라든 전기 성장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좋았는데 그건 테슬라 상해나 테슬라 유럽이 이제 진출하는 거고 미국 본토에서의 전기차는 판매됐지만 판매 증가율 자체는 좀 안 좋았잖아요. 테슬라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LG 엔솔이 미국 공장을 오픈합니다. 하반기에 그 셀 이름이 얼티엄 셀이에요. 그러니까 그 GM 포드하고 JV를 한 거죠. 그러니까 GM과 JV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얼티엄 셀이 나오면서 지금 많이 선주문을 지금 아마 인터넷에서 언론 치면 나오는데 포드 150이랑 픽업 트럭이 있어요. 네. 포드 150 픽업 트럭 그 자체가 예약 건수가 되게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나와야 할 전기차들이 못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얼티엄 셀을 통해서 아니면 SK를 통해서 이 LG와 SK가 둘 다 배틀을 하면서 GM과 포드의 신차들이 나오는 게 다 전기차들이었어요. 그 픽업 트럭들이 몇 개 있고. 그래서 근데 그 반응이 좋았어요. 사실은 그 반응이. 그래서 미국이 그쪽에서 새로운 성장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아마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를 보실 때 아까 말했던 연비도 중요하지만 신차가 내연기관차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차 모델들 제가 이 방송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주 오래된 모델들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모델을 전기차밖에 못 사면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세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자동차를 구매할 세대를 본다면 미국도 마찬가지죠.
포드의 머스탱이 내연기관총으로 한 40년을 굴러 먹었는데 새로운 전기차가 있어서 그것을 전기차가 아니면 할 수 없고 내연기관차 모델이 그걸로 단종되면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디자인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뭐냐면 결국은 디자인과 어떤 보이는 아웃룩으로 자동차를 선택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보면 전기차의 판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진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빅스텝을 이제 50bp 이제 네. 밟았고 예. 6, 7월에도 추가 밟고 하반기에도 금리를 높여가면 원자재에 대한 가격 전망 자체가 사실은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일단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자동차 전체 수요도 실은 기간의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지금보다는 꺾일 거라는 거고, 다만 전기차의 판매 비중 자체가 워낙 지금 낮으니까 그거는 수요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더라도 꺾이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아마 자동차 담당자들한테 저도 오기 전에 물어봤지만 마이너스 10% 이상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준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때 2008년 리만 때도 그랬고 보통 한 9천만 대를 판매한다 전 세계가 판다고 그러면 8천만 대를 쑥 내려간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빅스텝 때문에 이제 8천만 대까지 경기 둔화가 된다면 그렇게 될 거냐 해서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8천만 대를 하더라도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10%가 안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 성장률이 둔화되겠죠. 전기차의 판매량이 보통 50%씩 성장했다면 그 성장률이 30%대로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치명적으로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는 되게 견조한데 원자재가 내려가니까 결국에는 이 만드는 업체들과 원자재 사이에 스프레드는 벌어질 거고, 그럼 어닝은 4분기를 기점으로 되게 좋아질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자재가 너무 튀었으니까요. 사실은 냉정히 따지면 원자재가 니켈 가격이 지금 35,000불이니까 1년 전에 2배 정도 3배 정도 된 건데, 물론 이제 지금 분위기 봐서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여하튼 저는 여기서 만약에 뭐 50% 100% 더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또 많이 올라서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배터리 셀 업체의 주가가 뭐 셀이나 아니면 소재나 예. 배터리 업체들 그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는 우리 기업들 밸류에이션은 어떤지 한번 좀. 저는 CAT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12개월 포드 EV 에비타가 20배가 조금 될까 말까 해요. 물론 이 12개월 뒤에 에비타라고 하는 숫자를 믿냐 안 믿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근데 LG 엔솔도 올해 영업이익이 제가 추정해서 리포트 냈을 때가 1조 초반이었거든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증설된 부분, 그다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은 2조 이상은 나올 거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에비타로 보면 지금 한 4조 넘는 에비타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가 안 돼요. 그러면 25배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왜냐면 감상비가 2조 이상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한 숫자는 매우 안정적인 가능성이 있어요. 작년에도 영업이익 1조를 했고 에비타가 한 2조 6천억, 7천억 했으니까 감상비가 매년 5천억씩 증가하는 기업이거든요. 캐펙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4조 이상이 에비타가 나올 가능성은 90% 이상이라고 보면 그럼 25배 미만으로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 상식적으로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코스피 200의 이 매출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7% 나와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로 보면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성숙 기업들이 향후 3년간 평균 성장률이 7% 매출이 늘 거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기업들의 평균 EV 에비타가 7배 정도 나옵니다. 근데 LG 엔솔이라는 기업의 향후 3년간의 매출의 성장률은 38% 이상 나올 거래요, 아마. 그럼 무슨 얘기냐면 외형 성장률이 7배에서 6배 정도 나와요. 근데 멀티플은 7배, 지금 성숙기업 7배 받을 때 25배 받는다는 거는 3배 받는 거거든요. 네. 물론 뭐 어떤 비중이 맞는지 수학적으로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비싸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 뭐 기사나 이런 거 보면 계속 CATL은 점유율 높여가고 있고, 뭐 중국 영향이 있겠지만 뭐 우리 기업들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데 그런 네. 거에 대한 좀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없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첫 번째는 이제 원자재였다면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한번 자료를 갖고 왔는데 여기 LG 엔솔과 CATL을 그냥 비교하면 돼요. 비교하시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LG 엔솔의 매출액이 있고요. 파란색, 진한 파란색이고 CATL이 있는데 2020년, 21년까지는 할만했어요. 네.
근데 22년 이후로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아, 왜냐면 우리도 열심히 증설을 하고 있지만 중국 증설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이죠. 중국 자국 내 증설 규모가 크고 그리고 우리보다는 더 많은 속도를 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CATL보다 절반 이하의 밸류를 받고 있는 거죠. CATL이 200조가 넘을 때 LG 엔솔이 100조를 못 받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다음에 있는 그림인데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ATL이 그러니까 제가 만약 외국인 투자자면 앞으로 2, 3년 뒤에 CATL과 LG 엔솔 중에 누가 더 성장할 건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형 성장 말고도 이익의 성장도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CATL은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12% 나와요, 13%. 근데 LG 엔솔은 지금 6%, 5%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겠지만 CATL은 중국에서만 생산해 왔죠.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약으로 따지면 그냥 홍경유만 한 거예요. 막대한 관용원대. 그러니까 가격 단가 후려칠 수 있죠. 거기다 정부 보조금 받죠. 배터리는 외국에 팔지 못하고 중국 내에 팔 수 있었죠. 거기다가 쉽게 말하면 싼 인건비를 100% 활용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였잖아요. 중국에서 팽당해서 유럽까지 가서 맨 땅에 헤딩해서 낯선 사람들 고용해서 안 되는 퀄리티 들어서 그 수익성이 나올까나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2%랑 5%, 6%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CATL이 올해 독일 공장부터 시작했거든요. 유럽 공장, 미국 공장 짓겠다고 했어요. 시행착오 겪지 않을까요? 그 노조 관계나 노하우나 아니면 자기들 갖고 있는 지금 왜냐면 LG 엔솔도 헝가리 공장 때문에 조금 처음에 좀 3년 전에 그 어떤 수율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결국은 12%, 13% 이익률이 저는 오히려 조금씩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해외 공장 가동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해외 공장을 이미 다 돌렸고요. 미국, 유럽, 한국을 그러니까 지금 수익성이 안 오르는 건 초기 비용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기존에 있던 공장들은 잘 돌아가. 가동률도 90%고. 근데 신공 공장들은 만들었는데 해외에서 이런 뭐 봉쇄든 뭐 우크라이나 등 해갖고 가동률이 안 오니까 여기서 돈 벌 여기서 메꾸는 게 일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건데 CATL은 이제 그걸 이제 맛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에비타 마진을 주목하고 있어요. 에비타 마진. 그러니까 감상비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CATL이 이익이 좋았던 거는 자국 내 공장과 수율이 있다면 두 번째는 감상비도 차이가 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4조, 5조, 6조, 10조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희 배터리 업체들이. 근데 LG 엔솔은 6년 상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조를 투입하면 매년 1조씩 감상비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지만 CATL은 12년인가 그래. 12년. 10년, 12년.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프만 보셔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매출액이 느는 CATL께서 감상비는 우리보다 조금씩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당연히 높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근데 에비타로 보면 당연히 저희도 에비타가 뭐 낮는데 2023년을 기점으로 제가 추정한 결과 이거 오히려 저희들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CATL이 이제 홈 경기가 아니라 어웨이 경기를 한다. 야구로 따지면. 진짜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상비 페어하게 반영을 이제 한다 그러면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기술이 CATL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여쭤볼게요. CATL 연구원들을 저희가 스카웃을 그렇게 많이 했나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LG 엔솔의 연구원들이 나가는 게 문제고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뭐 어떻게 CATL 연구원들을 저희가 이렇게 채용하려고 생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지금 LFP 배터리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배터리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독자분들 어렵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배터리 기술은 LG 엔솔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냉정히 따지면. 약간 이게 국뽕이 들어간 건 아니시죠? 객관적으로 네. 이제 보고 계시는 객관을 거죠. 보고 계시면 됩니다. 사실 기술력 이게 약간 이제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지 뭐 네, LFP라든지 NCM이라든지 예. 방향이 좀 다른데 네. 기술력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CATL도 돈을 많이 버니까 네, 이걸 네. 좀 빠르게 쫓아올 만한 위험? 네. 왜냐면 이게 그 전부터 저희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당해봤잖아요. 원래 LG 디스플레이가 뭐 1등이었고 삼성 1등이었는데 막 LCD 기술 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뭐 하고 해서 빨리 커가지고 이게 네. 역전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약간 걱정스러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냉정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이 배터리라는 배리어가 반도체처럼 영원히 못 쫓아올 수 있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제 지식의 한계로는 CATL과 LG 엔솔에서 보면 배터리 종류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양극재에서 니켈 코발트를 쓰는 배터리를 보통 3원계 배터리, 네.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의 약자를 따서 NCM 네.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쪽 배터리의 기술은 당연히 LG 엔솔이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밀도라는 게 있어요. 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추울 때 에너지가 빨리 단다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자성이 그런 거에 대한 에너지 밀도, 와트당 에너지 밀도라든가 그리고 어떤 원재료 구성이나 이런 거나 R&D 기반한 어떤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걸 그게 좀 못하다 하더라도 CATL이 못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큰 차이는 없고요. 그다음 CATL이 조금 더 돈을 잘 벌었던 중에 이하는 그 3원계 배터리 말고 다른 소재를 썼던 배터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이나 철을 써서 LFP라고 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런 라인업으로 중국 내에서 이제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장 능력은 떨어지지만 다양한 라인업을 했고 중국에 수혜했으니까. 근데 그게 기술이 좋은 건 아니고 시장이 좋았고 정부가 관용해 준 거니까 한 거고요. 그런데 LFP가 당연히 뭐 엄청난 기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 키는 뭐냐면 다음 차세대 배터리거든요, 사실은. 차세대 배터리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모두의 그러니까 고체라고 그래서 전해질은 액체인데 그걸 고체로 만들면 전고체 배터리라는 건데요. 영어로 올 솔리드 배터리라고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앞서 있는 건 일본이죠. 근데 이제 저희들도 보면 제가 쓴 리포트를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거기에 기술 부분을 제가 한 20페이지 정도 쓰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LG 엔솔, CATL은 서로 각자 다른 차세대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어요. 뭐 리튬 황전지라든가 뭐 CATL 리튬 나트륨 전지라든가 전해를 나트륨으로 만들 거냐 뭐 이래서 하는데 결국 이 차세대 전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차세대 전지가 누가 민어가 되는 거는 쉽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LG 엔솔이 CATL보다 절대 기술이 떨어지진 않는다. 이건 팩트고 얼마나 나은지는 저도 계량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CATL 시가총액 250조고 LG 엔솔이 100조라서 기술이 그 수준이다?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아니 뭐 CATL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중국 내수 시장에 든든한 백업을 받고 있고 그 현금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 나가서 온갖 고생을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 어닝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비싸다는 말씀이신 거고 LG화학은 내수에서 받쳐주는 건 사실 없잖아요. 처음부터 해외를 기반으로 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코 LG 에너지 솔루션이 비싼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계속 걱정만 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너무 올랐으니까 너무 저희가 장밋빛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투자자의 마음은 저렇게 장밋빛 얘기한 적은 없지만 투자자의 마음은 그렇거든요. 예. 이제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건 이제 화재 문제. 네, 채팅창에도 이제 올라오던데 화재, 리콜 이거 돈 다 벌어가지고 리콜 한번 잘못 걸리면 박살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리콜 문제나 화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제가 4단계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4단계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건 LG 엔솔의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단계가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 LG 그룹이 얘기했던 게 분리막 밀림 현상. 그 다음에 응급탭 단선 문제였거든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LG 엔솔이 배터리를 만드는 방식은 이제 이 양극재, 응급재를 이렇게 층층 포개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담요를 포개듯이. 그럼 요 양쪽 끝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요게 할 때 이 분리막이라는 건 중간중간에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양극과 응극이 안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면 불이 나거든요. 그래서 분리막이잖아요, 세퍼레이터. 근데 안 만나는데 이게 약간 재료 공정상에서 약간 밀릴 수 있나 봐요. 0.1mm도. 그럼 아주 작은 사이즈만 그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리막이 약간의 밀리면 그래서 거기에서 화재가 나오고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없애는 방식은 분리막을 처음부터 넣어서 포개도 이 양쪽 면에도 분리막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 G폴딩 방식처럼 그러니까 영어로 Z 할 때 그 방식을 바꿨어요. 일단 바꿨고 두 번째 그리고 비전 검사 자체를 예전에는 유관 검사를 하거나 샘플 검사를 했다면 100% 검사를 해요. 그리고 비전 검사를 해서 이게 아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새로운 검사 장비를 아예 도입했어요.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G폴딩 방식과 그 두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검증이 됐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LG 엔솔이 올해 생각보다 이익이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작년에 9천억을 얻게 했는데 올해 1조 초반께. 그 중에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했던 리콜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GM볼트 리콜 때문에 리콜 배터리를 한 1조 정도 공급해줘야 돼요. 근데 그건 매출로 잡히지 않거든요. 네. 제 말 이해하시죠? 네. 그건 판매 오중 충당금이라고 회계 계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매출액이 잡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서는 도움 못 주고 있는 거죠. 당시 냉정 따지면. 그러니까 뭐 충당금을 깐 거니까 뭐 실적을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게 이제 성장 매출액은 덜 늘어나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어느 정도 애프터 서비스가 끝나면 그리고 리콜에 대한 어떤 그 비용을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면 내년부터는 그래서 내년에 이익 성장이 좋을 거라 보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인 거죠. 사실 이제 걱정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사실 이제 네. 저희가 항상 멀티플을 보잖아요. 이제 네. 에비타 아까 이제 LG엔솔은 25배 정도 되는 네. 거죠, 그러면. 근데 직관적으로 25년을 딱 보면은 사실 저희는 CATL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LG엔솔을 정말 사야 되냐라는 네. 문제에 들어가면 25년에 뭐 영업이익으로 2조 5천억 한 3조 정도. 25년이고 23년을 얘기 드린 건데요. 2조. 그러니까 23년이야 내년 당장 돼봤자 사실 내년 어닝 추정치가 얼마시죠? 제 리포트에 2조 8천억. 2조 8천억. 그렇게 되면은 지금 100조가 좀 안 되니까 네. 순이익으로 떨어지면 그래도 50배. 좀 가요? 50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게 합당한가에 대한 사실 의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기술주들도 그렇고 그리고 성장성이 그래도 계속 잘 나온다는 주식들의 멀티플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엔솔이 이 정도의 시총을 좀 받을 수 있냐, 멀티플 받을 수 있냐에 대한 약간 그런 어떤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문제로 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제 리포트를 자꾸 얘기해서 송구하지만 네. 독자분들이 제 리포트를 다 안 읽어보셨을 거니까. 근데 제가 목표 주가로 제시했던 58만 원은 DCF로 했고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드리면 2032년까지 이 기업이 얼마의 현금을 벌 거라는 걸 추정해서 그거를 할인율로 해서 현가로 현재 가치로 해본 거고요. 참고적으로 2032년에 제가 추정한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0%였어요. 네. 영업이익이 올라가다 오히려 빠질 거다. 성숙 기업으로. 그리고 그때 ROE는 24%까지 올라갔던 ROE가 지금 12%까지 빠진다. 왜냐면 자본이 커지니까요. 네. 그거를 보시고 했을 때 제 목표 주가는 58만 원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익이 당장 나오지 않는 거를 포워드로 해서 땡기면 50배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본 이익의 방향성이 맞다면 저는 목표 주가는 58만 원이 나왔어요. DCF로. 네. 사실 그러니까 뭐 가장-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네, 이제 네. 이 기업이 지금 영업이익 6%인데 2025년 이후로 영업이익률이 12%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면 다시 그 경쟁률로 그 성대 기업에 대한 MS를 해보면 영업이익률이 9.8%로 2032년에 터미널 끝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재무적 지식이 있는 독자분들도 계시고 업자분들도 계시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이 기업이 적어도 10년 그다음 연금에 벌 수 있는 현금을 내가 월급쟁이면 내가 30년 동안 벌 수 있는 현금이 있다고 생각하면 매년 5천만 원씩 그거를 현재 가치로 해보면 제 몸값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동의하냐 안 하냐는 2032년에 영업이익 9.8%에 동의하시는 분은 제 리포트를 뭐 동의하시는 거고 9.8%? 뭐 1%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근데 저는 지금의 산업은 충분히 그게 성숙 산업의 평균 이익률이 9.8%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기업들도 얘기를 좀 네. 해주셔야죠.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네. SDI도 있고 네.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SK 이노베이션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사실은 올해 1분기 숫자가 또 적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그쪽도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신규 공장이 중국하고 헝가리 공장이 돌아가면서 초기 비용이 나온 거거든요. 그 회사가 실적 발표할 때도 초기 비용이 있었다고 충분히 얘기했고 장표상으로 얘기했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초기 비용이 나왔던 이유는 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죠. 중국의 봉쇄라든가 유럽, 헝가리 자체 어떤 문제인데. 근데 사실은 시장에서는 턴어라운드를 많이 기대했던 게 올해 4분기에는 BEP가 나와야 된다는 분위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불확실성이 본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주가가 계속 좀 약간은 좀 갇혀 있었고 부진했었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작년에 매출액이 3조였어요. 이노베이션의 매출액이. 근데 올해 매출액 가이던스가 7조 5천억이거든요. 제 추정치는 7조 2천억인데 7조 5천억 가이던스예요. 그 얘기는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상당 부분이 QA 효과도 있지만 PA 효과도 있어요. PA 효과, 그러니까
배터리셀이 계속 원래는 제 가정에는 5%씩 빠지로 돼 있거든요. 제가 배터리 기업을 추정했던 2032년까지 모델은 5%씩 빠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단기적으로 이제 원재료 비용 상승 때 올랐는데 제 콜은 그래서 여전히 4분기, 1분기 SK 이노베이션도 숫자가 되게 좋을 거다. 아까 말했던 이 공장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1분기에 왔던 공장들은 어떻게 해서 돌아가면서 4분기, 1분기에는 완성화 될 거고 당연히 수율이나 가동률이 거기에 P가 효과가 프라이스의 효과가 좋아지면서 저는 오히려 4분기, 1분기 숫자가 되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SK 이노베이션도 같은 방향성에서 내년에 매출액은 12조 이상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가 7.5조면 증설 때문에 12조 이상 나올 거니까 내년엔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렇게 보고 있고요. SDI는 잘했어요, 사실은. SDI는 잘했어요. 왜냐하면 ESS가 워낙 좋아서 그러니까 그쪽은 소형전자는 ESS 쪽에 2천억 넘는 영업이익을 했고 이익률도 6% 이상 나왔고요. 근데 다만 이제 SDI는 이제 전기차의 성장성이 아까 말씀 두 개 기업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한 공격적인 증설을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만하게 성장하면서 수익성은 계속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SDI 주식을 더 좋아했을지도 모르죠. 당장 이익을 잘 내고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성장성 측면에서는 저는 그 앞서 있는 두 개 기업이 더 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셀에 대해서 LG하고 SK가 바라보는 앵글하고 네. 삼성이 바라보는 게 좀 다르잖아요. 어떤 게 정확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이게 또 민감한 부분이고 이게 또 제가 막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해 되게 조심스럽고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을 보면 네. LG와 SK이노베이션은 ESS에 대해서 판매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의 성장,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EV 배터리에 대한, 그러니까 일렉트릭 비이클에 대한 성장 축으로 움직이는 거고 거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매년 4조에서 6조 정도의 어떤 캐펙스를 투자하고 있고요. 근데 삼성 SDI는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합니다. 유럽에 대한 투자를 하고 했는데 상대적인 어떤 캐펙스 규모는 거기에 절반 정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소형전지와 그러니까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랑 그 다음에 소형전지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보면 좀 전기차보다는 EV나 그러니까 ESS는 IT 기기에 아직까지는 좀 더 방점을 두고 있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업체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소지업체는 약간 말을 조금 조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셀업체가 조금 더 전망이 좋기 때문에 스킵을 하신 건가요? 네. 스킵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소재 업체들의 특징들이 다 다르고 사실 셀 업체들이 가장 제가 이제 셀 업체를 먼저 말씀드린 건 네. 셀 업체의 주가가 간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사실은 2년 전에 한번 움직인 다음에는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합니다. 아니요 상하지 않고 저는 상하다 뜻은 투자자들은 지금 속이 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이유를 설명드렸던 거고 네. 그 충분한 이유가 있죠. 네. 있고 근데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제 에코프로 BM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대장주죠. 네, 그래서 1분기 숫자만 잠깐 살펴볼까요? 1분기 매출액이 6,625억이 나왔고 성장률만 보면 이어론율은 15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분기 때 물론 LG 엔솔도 잘했지만 성장률을 보면 30% 정도였는데 그다음 영업이익은 511억 정도 했습니다. 이 또한 영업이익 증가도 되게 컸죠. 분기별로 보면.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을 볼까요? 영업이익률이 9% 정도 나왔어요. 네, 생각보다 안 높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높다고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차이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그냥 이익률을 제가 여기 장표에 나와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먹이사슬의 위에 있는 테슬라가 영업이익률 1분기 19%였어요. 19%. 네. 그나마 이게 낮아진 게 19%거든요. 그리고 가장 바텀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은 9%였고요. 그 중간에 있는 셋업체인 LG 엔솔이 5.9%, 네. 삼성 SDI가 6% 초반, SK이노베이션 아직 규모의 경제가 안 돼서 적자를 냈는데 이게 굉장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보통은 이제 완성차 업체 과거로 봤을 때 현대차가 뭐 마진율이 6%다. 그러면 1차 벤더는 5%. 그다음에 2차 벤더는 4%, 3차 이렇게 벤더 떨어져야죠. 그렇게 예. 뭐 아니 너무 높으면 CR로 계속 쳐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테슬라가 높은 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LG에너솔루션이 6%, 소재업체는 9%.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부 기업들은 더 높죠. 뭐 첨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더 네네네.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그것도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CR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아니면 팔 데가 없는 벤더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CR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코스트 리덕션을. 네. 근데 에코프로 보면 LNF는 지금 LG 엔솔만 있는 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아니면 다른 중국 기업들도 원하고 있으니까 그걸 줄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 CR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고 맞잖아요. 잘 생각하면. 네네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성숙 사업이 아직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기 때문에 팔로나 아니면 성장성으로 제가 지금 뭐 코스트 리덕션을 할 수 있는 가치 사슬이 명확하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쉬운 말로 나래비가 안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보면 그래서 그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 얘기하면 좋은 거죠. 아직 성장한다는 뜻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딱 돼서 9%, 8%, 7%, 6%딱 되면 오히려 그게 주가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제 왜 코는 뭐냐면 그래서 에코프로 BM대로 영업이익률 지금 강보합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셀 업체가 중간에 낀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아까 말했던 판매량의 부진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좋았다면 이게 어떻게든 올해든 내년이든 좋아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판매량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신규 공장들의 정상화. 어떻게든 신규 정상화를 보면 지금보다 이익률이 좀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거죠. 특히 4분기 내년 상반기로 보면. 4분기 내년 상반기로 보면.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에 주식을 사자는 거에 제 그런 이야기였죠. 근데 그거 셀업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셀업체도 지금 셀업체를 말씀드린 건데. 네네네. 네. 셀업체도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뭐 SK 아니면 여기 주고 셀업체도 지금 배터리 셀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건 아닌가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밸류체인별로 배터리 셀이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죠. 아 배터리 셀은 그러니까 또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전 세계 배터리 수요가 만약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막 500기가다. 네. 그럼 생산 능력은 600기가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공급 과잉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셀 업체들이 배터리 셀 증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을 단순히 갖고 있는 생산 능력과 수요로 보실 게 아니라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LNF의 이익률이 이렇게 견조한 이유는 지금 성장성을 보고 배터리 셀 업체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신규 공장들을. 네. 그 신규 공장들을 짓게 되면 무조건 원재료를 사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죠. 완성차 업체는 라인업은 완만하게 늘고 있죠. 당연히 완만하게 늘고 있는데 배터리 셀 업체들은 그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익률이 지금 가장 낮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증설의 속도가 가장 빠른 게 배터리 셀 업체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재 업체들이 증설을 하니까 그래서 6%, 9%, 19%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 좀 별개의 문제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사님은 아니 전반적으로 저는 사실은 밸류에이션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다 좋은 걸 알겠고 분기별이 아니라 3년 5년을 보면 무조건 고속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분기별의 어닝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면 사실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는데 저게 과연 어느 정도의 멀티플을 용인받을 수 있냐. 예를 들면 셀업체 장기 타겟 마진이 10%가 안 되잖아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ROIC 자체가 되게 낮은 산업이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현재로서 얼마의 멀티플을 주는 게 아무리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제 시각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궁금한 거고요. 네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제 사욕을 좀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화학과 정유 이야기도 좀 네. 뭐 잘 아시니까 오랫동안 하고 계시니까 또 지금 좀 인기가 없다고 너무 방치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배터리 셀이 인기가 없어서 찾아온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솔직히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면 네네네. 지금 배터리 셀이 주가가 안 가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이슈와 네거티브한 얘기가 많다고 봐요. 네네. 오히려 잘 갔을 때 지금 성장주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는 당연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네. 배터리 셀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설명을 드렸던 것 뿐이고 배터리 셀은 지금 당연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고전 중이죠. 힘든 네. 전쟁을 중인데 밸류에이션 이슈도 있을 수 있고 수익성에 대한 부분.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도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맞지만 여하튼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이 어브너블하게 안 팔렸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시면 그것이 올해 상반기의 현상이었다는 거를 잘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잘 팔렸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면 주식 팔아야죠. 근데 지금 과연 상반기가 과연
제대로 많이 판 건가? 이거는 아마 투자자분들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딜리버리만 보시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좀 승산이 있다. 뭐 이렇게 본 거고요. 아까 그 사리사욕 얘기하셨어요. 네, 사례사요. 지금 약간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제가 최근에 보면 미국의 정유업종들 아람코 이야기 예. 이런 건 미국의 정유업종은 진짜 작년에 기술주만큼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런 속도로 올라가고 아람코도 애플의 시총을 넘겼다라고 하고 근데 우리나라 정유주들은 사실 생각보다 좀 그렇게 화끈하지 못한 것 같아요. 뭐 SOA는 아웃퍼폼 했죠. 지수 대비해서. 네, 지수 대비 아웃퍼폼 했지만 했는데 뭐 정고점을 넘긴 상황은 아니고. 배고프죠. 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사업 구조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말하면 리파이닝 섹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E&P 섹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엑슨모빌, BP, 쉘, 로얄, 뭐 커노코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익의 절반 이상이 원유의 가치 평가, 원유를 통한 업스트림 쪽, 업스트림이라고 해서 상류 부분에서 이익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다운스트림 하는 게 이제 정유업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유업만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리파이닝만. 그래서 리파이닝 마진도 좋아요. 당연히 좋은데 그쪽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차원도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가가 오를 때 같은 몸을 왜냐하면 엑슨모빌을 갖고 있는 뭐 50조 정도의 원유 가치가 올라가면 장부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미국 US 갭은.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원유 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파이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증권사가 자기 투자는 없고 그냥 브로커리지만 한다 보면 되는 거고. 그냥 사와서 네, 정제해서 그냥 정제만 하는. 근데 엑슨모빌은 자기가 투자하는 게 훨씬 큰 거죠. 브로커리지는 되게 작은 거고.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더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고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뭐 지금 아람코 올라간 거는 빵들이 안 좋기 때문에 주로 빠져서 그런 것도 근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람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아람코가 더 시총이 계속 내년에도 더 올라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네. 아람코가 돈을 벌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럼 원유를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원유가 좋다면. 근데 태양광과 신재생과 IT 기업 인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원유 화석연료라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2030년, 40년에도 화석연료 쓸 거예요. 네. 근데 화석연료의 수요 둔화율이 되게 둔화될 거고 저는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아니 근데 화석연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휘발유 가격은 그렇게 높기만 하고 네. 주가도 좋은데 그래서 돈은 되게 무서워요. 제가 거꾸로 여쭤보면 지금 매일매일 니맥스에서 미국 휘발유 선물 거래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미래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퓨처스라는 가격이 있고 오늘 하는 스팟 가격이 있는데 저는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미국의 니맥스 가솔린 가격이 폭락할 거라 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휘발유가 덜 쓸 것 같은데라는 직감이 오는 투자가 생기면 내가 이 포지션을 왜 갖고 있어요? 당연히 팔아야죠. 1년 뒤에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게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 선물 가격이 빠지고 현물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을 콘텐츠가 아니라 백오더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꾸로 됐다는 뜻이잖아요. 네. 미래 가격이 비싸야 되는데 그럼 이게 빠지겠죠. 왜 그러냐? 2024년, 25년, 26년이 되면 주변에서 휘발유 좀 덜 쓰는 것 같은데 전기차 점점 쓰고 그러면 휘발유 소비가 이거 플러스 소비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률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재빠른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때 아마 엑슨모빌 이런 표현 쓰긴 뭐한데 되게 안 좋을 것 같다. 더 심한 표현을 쓰고 싶었지만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유는 당연히 타당하고요. 다만 이거를 어디까지 즐길 거냐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 퓨처스 가격에 대한 거를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경기 회복을 할 때 분명히 화석연료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저한테 2030년까지 휘발유 쓰는데 휘발유 가격이 폭락하냐. 그거는 가치와 가격의 차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슨모빌이 좋은데 하여튼 네.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나라 정유가 더 오른 거예요. 국내 정유사하고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르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정유업들은 좋게는 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마진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하고 내년까지 마진이 왜냐하면 증설이 너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휘발유가 덜 쓰이거나 디젤이 덜 쓰일 거를 아는 정유사 입장에서 증설을 안 하죠. 왜냐면 한번 지금 3, 4년 동안 영업을 할 수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안 드니까. 거꾸로 보면 그게 타이트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우려가 좀 기회죠. 2, 3년, 3, 4년간은 마진이 되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같은 말씀으로 사실 미국 EMP도 그렇고 아람코도 이제 딴 데 투자하니까 캐펙스가 없으니까 신규 유전도 개발 안 되고 하니까 유가가 쉽게 안 빠질 거다라는 의견도 되게 많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버핏이 옥시덴탈을 계속 사잖아요. 네. 그런 반론도 사실 되게 거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연히 유가 저희 하우스도 유가를 100불 이상에서 2, 3년간 계속 강세로 유지할 거라 보는 거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2, 3년 뒤에 우리가 원하는 저는 태양광과 배터리에서 배터리만 갖고는 전론 발휘라니까요. 솔라 기술이 돼서 자동차 스스로 충전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아까 자동차 가격이 비싼 이유는 배터리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네. 스스로 충전을 하고 자율주행이 접목돼야 정말로 올바른 차잖아요. 생각해보죠. 언제 그 휘발유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충전을 하고 VPP라고 그래서 왜 충전비가 거의 안 드는 게 자기 알고리즘으로 주차를 하면 자기가 충전 시간을 피해서 충전한다니까 자동차들이 장기적으로 맞잖아요. 그렇게 몰래 시간에 충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급하게 나가지 않는 새벽 3시에 4시 가장 쌀 때 충전하면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이미. 여건물에서 전력 빌려온다니까 우리가 앞선 건 훨씬 많이 앞서. 그게 바로 블록체인을 통한 전력 기술이죠. VPP 분산형 발전. 근데 이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그런 어떤 강세에 대해서 어디까지 동의할 거는 저도 조심스러운데 결국 2, 3년 뒤에 솔라 기술의 발전 속도가 또 변수예요. 만약에 솔라의 속도가 예상보다 안 되면 한 7, 8년 더 화석연료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버핏이 이제 완전히 승자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전지들에 대해서 지금 중국도 그렇고 2, 3년 내에 계속 뭐 기술적으로는 탑콘이라든가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게 있는데 그런 어려운 얘기는 집어치우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효율이 엄청 좋은 전지들을 개발하고 있는 게 상당히 속도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 본넷에 그냥 태양광을 까는 순간 진짜 휘발유 가격은 그냥 폭락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진짜로. 근데 이제 그게 2, 3년 내에 가능할 거냐 말 거냐가 또 변수죠, 사실. 작년 재작년에 친환경이 그렇게 좋다라고 네. 했는데 결국은 지금 화석 연료가 올라가는 걸 보면 네. 이제 아이러니하고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투자자 마음속에는 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미국의 정유주들 올라가는 거 사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건 상상도 못 했었던 일인데 그게 또 현실로 일어나니까 마음이 좀 급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KB증권의 투자 전략 담당자가 따로 계시고 네. 그분이 같이 한번 자료에도 나왔었는데 석탄과 석유 시장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시면 석탄 시장의 피크가 20년, 30년대였거든요. 증기기관차. 네. 그리고 뭐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 그러니까 석탄이 유일한 에너지 가장 강력했잖아요. 근데 그때 석유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석유에 대한 관심이 막 생길 때 석유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석탄이 덜 나왔어요. 20년, 30년. 그래서 석탄이 엄청 폭등했거든요. 그러면 석탄 가격이 폭등해 석탄이 좋을 거로 해서 그 포션을 갖고 있는 분들은 100년 뒤에 완전히 다 망한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석유가 완전히 도미넌트한 시장이 됐고 왜냐하면 운송에 상대가 안 되죠. 석탄은 그 고체를 언제 나르겠어요. 액체처럼 아예 파이프라인 완전 편한 거고 열량이 다르죠. 뜨거운 게 다른 거예요. 열량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태양광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되게 단견이고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서 있을 때를 보면 태양광과 그 다음에 배터리와 이런 다른 신재생들이 얼마나 기술이 나오는 속도에 따라 분명히 신재생은 우리 화석연료의 가격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저희 예측이 틀릴 수도 있는데 분명히 태양광 기술에 이게 뭐 다음에 혹시 기회를 주면 태양광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 부분이 만만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는 건 팩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석연료의 포지션을 계속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러지 말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화학도 물어보고 싶은데 또 똑같은 이야기 하실까봐. 아니 화학은 또 다른 얘기니까. 플라스틱 이제 앞으로 안 쓸 거지 않냐. 똑같은 이야기 할까봐 무서워서. 근데 화학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사이클 산업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이클이 완전히 단절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뭐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롯데케미칼이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사이클은 존재할 겁니다. 사이클의 그 고점과 저점에 대한 것이 좁아졌냐의 문제는 있는데 사이클이 없어질 수는 없죠.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롯데케미칼이나 그 주요 화학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되게 쌉니다. 네네네. 어닝 대비해서 사실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올해 감익이거든요. 많은 감익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증설이 많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면 원재료인 납사 가격이 올랐고 네. 그 납사 가격을 반영해서 화학 제품 가격인 PEPP가 올라줘야 되는데 그게 못 오르고 있어요. 거기에 중국 봉쇄도 영향이 일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내년에는 사이클이 다시 조금 업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과거에 15년 전에 봤던 호남석유화학 시절은 아니지만 사이클은 약간 업이 나올 거라는 보거든요. 그건 상식적으로 간단하죠.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에 전체적인 증설이 준다. 그러니까 공급 부담이 약간은 완화된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중간 수요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봉쇄를 했다는 거는 자 플라스틱을 만드는 화학 기업, 그 다음에 이걸 쓰는 뭐 자동차나 IT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전달을 되지 않고 유통상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중간 유통상이 필요한데 이렇게 봉쇄를 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유통상들이 재고를 극단적으로 줄이겠죠. 자기 포지션 갖고 갈 필요가 없죠. 가격이 빠지기만 하는데. 그렇잖아요. 네. 근데 봉쇄 혹시 풀리고 내년에 뭔가 분위기가 좋으면 내년에 자동차나 IT가 조금 팔릴 것 같고 나도 좀 돈을 벌겠다 면 중국에 있는 수많은 유통상들이 재고를 올리겠죠. 그러니까 리얼 디맨드가 올라가서 가격이 오르는 거 전에 이미 중간 유통상들의 디맨드로 인한 가격 상승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내년 하반기 경기가 좀 좋아지면 모르겠지만 뭐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의 사이클은 그러니까 저는 올해 하반기가 그 화학 경기 사이클의 저점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그러면 내년 상반기부터 해서 내년 하반기 완연하게 조금 올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궁금하신 거 욕심을 다 채우셨어요? 화학 뭐 사실 밸류에이션 너무 저점에 있어서 사놓고 기다리고 분할 매수한다면 내년 말씀대로라면 무조건 내년에 먹겠죠. 절대 수익으로. 그게 무조건은 없습니다. 무조건은 없는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게 맞겠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싸고 밸류에이션 낮고 할 때 이제 투자해야 되는 게 정석이다라고 한다면 사이클 산업인 화학 산업은 뭐 지금 사실 싼 거 찾는 너무 비싼 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지금 시대잖아요. 성장주들 막 박살나는 그런 시기여서 밸류에이션이 좀 싼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화학에도 또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 한번 좀 드려봤고요. 다만 변수는 중국이 봉쇄 정책에 대한 걸 어떻게 결정할 거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리스크는 내년까지도 이런 제로 코로나를 하면 봉쇄를 묶었다 풀었다 반복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중간 유통상이 그 디맨드가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리얼 디맨드가 좋아지는 경기 회복은 내후년이에요. 냉정히 따지면. 맞잖아요. 정말 경기가 정말 호황인데 지금 중간 유통상들이 디맨드가 생기는 거는 내년에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봉쇄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가 마무리가 되면 전쟁도 좀 끝나고 그러면 분명히 승산이 있는 거겠죠. 참 어렵네요. 뭐 매크로 변수들이 들어가는 산업 자체가 원래 어렵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뭐 그런다고 해서 주가가 올랐고 화학은 또 똑같은 사이클 산업인데 반대로 가버리고 이제 좀 어려워요. 그 똑같은 잣대로 할 수가 없는 거라서. 네,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2차 전지 이야기도 좀 들어봤고 정유화학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태양광 이야기도. 다음에는 태양광 이야기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대답하시면서 뭐 2차 관련 뭐 다른 이야기도 또 해주신다고 태양광하고 뭐 하여튼 다음에 또 제가 모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태양광 이야기와 함께 배터리를 어떻게 또 잘 활용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지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KB증권의 백영찬 이사님은 이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